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심화 강좌 제 22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22강의 주제는 그 277페이지에 나오는 제 2절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는 뭐 매년 그냥 기본으로 투자론에서 쓰는 용어들이다 보니까 그 용어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을 좀 더 이제 그 특징을 확장해 가지고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항상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 투자론에서 이제 가장 무난한 부분이다라고 출제는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용어가 굉장히 평소에 쓰시지 않는 용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접근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시는 과정 중에 이제 오답이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위험을 논하는 배경이 이제 저거죠. 우리가 투자의 개념을 계속 끌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투자란 현재 현금 지출과 미래 현금 유입을 교환하는 행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취득이죠. 현재 현금 지출은 투자액을 말한다. 투자액. 근데 이제 미래 현금 수입인데 그 미래는 불확실하죠. 당연히 이제 내가 투자자들은 내가 현재 물건 살 때 지불한 금액보다 미래에 더 많은 가치가 나오기를 이제 기대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보장되진 않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1시간 후의 상황도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확실성이라는 용어를 투자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위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험에 대한 이제 그 대가가 이제 보상이겠죠. 이거 수익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을 논하게 되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를 말하는 거죠. 현재 현금 지출은 나간 돈이니까 미래 현금 유입. 그래서 미래는 위험이라는 용어로 이제 구체화되고요. 미래 현금 흐름은 이제 수익이라는 걸로 구체화되지만은 구체적인 수익에 대한 논리는 투자론 후반부에서 이제 자세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험이라는 타이틀이 277페이지에 있는데 옛날에는 위험의 개념만 하더라도 30분 정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목차가 이제 이거는 뭐 정해져 있어요. 중개사 시험의 목차는 뭐죠? 위험이 뭐지라는 이제 개념. 그리고 종류가 뭐가 있지? 이 종류에서 작년 29회 때 나왔었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구성하시면 됩니다. 관리 방법에서는 뭐 28회 때 그 정답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위험이라는 저 개념, 종류, 관리 방법하고 그리고 이제 수익과 연관되는 내용들을 지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5개의 지문으로 구성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주제 하에서 어떤 국가고시에서 전형적인 문제를 만들 때 그 지문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뭐 미세한 단어를 뭐 장난친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이제 1회부터 지금까지 그 30년 동안에 그 30회 동안에 엄청난 문항수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나올 수 있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30년치 기출문제를 투자론만 모아서 이거 보잖아요.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어쩔 수 없는 이제 내용이죠. 먼저 이제 위험에 대한 개념이 뭘까? 이거는 이제는 이제 위험의 개념 간단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온 것만 보시면 되죠.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요거를 이제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이게 이제 재무관리상의 기본적인 위험의 개념에 대한 논리죠.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 이 예상한 결과는 이제 기대치죠. 예상치. 그래서 기대 수익률로 구체화된다 그랬고 실현된 결과는 이제 실제치를 말하죠. 수익률로 표현하면은 얘는 투자하고 난 다음에 결과인 실현 수익률로 이제 구체화됩니다. 결국 위험이라는 것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뭐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와 예상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의 변동 가능성.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결국 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 걱정하는 마음을 우리가 위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크고 작고 많은 행위를 이제 미래의 어떤 결과치가 기대되면서 하는 행위가 있으실 거야. 근데 그 과거에 그 똑같은 행위를 하셨을 때 그 결과치가
본인이 예상한 것만큼 실현이 된 적이 있었는가? 그런 건 많지는 않죠. 로또 사시는 분은 전부 다 기대되는 것은 1등을 기대하지만은 사고 나셔서 기대한 결과, 실현된 결과가 다 꽝이잖아요. 그 로또를 다시 사실 때 당연히 내가 로또를 사는 이 투자 행위는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 확률이 있다. 통계는 그 위험 확률 개념입니다. 굉장히 확률이 높다 보니까 로또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다라는 위험한 투자 행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분 키우실 때도 당연히 이제 그 자녀분들이 이제 시험에 보면은 100점을 맞을 걸 기대하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 그 결과치를 보니까 맨날 빵점 맞고 오면은 또 똑같은 시험을 봤을 때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그 위험을 느끼지 않으려면은 기대치를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빵점을 기대했는데 빵점을 받고 왔으면 얼마나 기대한 만큼 실현이 됐겠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외식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상황에 대한 논리가 이제 위험이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실현된 결과하고 예상한 결과 있죠? 이 차이가 위험의 크기가 되고요. 위험의 크기를 이제 뭘로 측정하냐면은 그 세 번째 밑에 나오는 벗어날 가능성 요거를 분산 또는 표준 편차란 말을 씁니다. 특히 이 표준 편차는 계산 문제로 못 내요. 표준 편차 값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히 표준 편차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A 부동산의 표준 편차가 B 부동산의 표준 편차보다 크다면 이렇게 지문을 만들어요. 그러면 딱 지문을 읽으시면서 머릿속 현장에서 바로 10초짜리니까 A가 B보다 더 크구나. 뭐가 위험이 크구나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또 지문을 만들 때는 A 부동산의 표준 편차가 B 부동산 표준 편차보다 크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위험이 크다 이렇게 내리면 너무 그 싱거운 문제잖아. 그래서 A 부동산이 B 부동산보다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국가고시에서는 위험의 개념을 소술할 때 이러한 단어들을 이제 매칭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위험의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표준 편차라는 단어도 이제 우리가 언급을 했어요. 이게 동그라미 이제 2번에 두 번째 끝 중간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실현된 결과하고 예상한 결과가 일치되는 자산이 있죠. 그럼 이론상으로 그런 자산들은 위험이 없는 자산이라서 무위험 자산이라고 그러고요. 그 무위험 자산의 예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국채를 드는 게 보편타당한 사고 방식입니다. 이렇게. 근데 부동산은 내가 기대한 것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많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주 유명한 주식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위험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교과서 앞에 뭐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뭐 고안전성 이렇게 나온 건 논리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동산이 안전하다. 그러면 내가 기대한 게 실현된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론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미래는 확실한데 뭘 분석하겠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위험은 그 부동산은 이제 그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보고요. 그럼 그 말은 투자자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이 실현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항상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본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 게 이제 위험의 개념이고, 그때 항상 이제 그 부동산 투자자들이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안전한 데 투자하려면 뭐 어디다 투자하면 돼? 국채에 투자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부동산 투자자들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국채에 투자한 거를 다 포기하고 온 사람이죠. 그래서 국채보다는 더 많은 수익률이 나올 걸 기대하면서 위험을 안으면서 자본을 투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위험의 개념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까지만 언급하고요. 국가고시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투자할 때 내가 이 정도 수익을 기대하는데 왜 기대 수익률이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럼 왜 내가 기대한 거를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대한 걸 실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그 요인을 우리 시험에서는 하나의 테마를 잡을 때 그래. 기대한 걸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을 위험의 종류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위험의 종류가 이제 작년에처럼 나오게 되는 거지. 이 종류는 학자들이 이제 뭐 만들기 나름이고 저희들이 만들기 나름이야. 근데 국가고시에서는 정형화된 위험의 종류를 나열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사업상 위험에 등장합니다. 사업상 위험은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요. 말 그대로 이제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에는 사업이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장난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물론 사업상 위험, 이게 실물 자산인 부동산 투자하다 보니까 사업상 위험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국채는 사업적인 위험을 고려하지 않지. 그럼 당연히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이제 잘 될 걸 기대하겠지. 근데 이것이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러잖아. 항상 이제 처음에는 막 은퇴하셔가지고 뭐 커피숍, 뭐 치킨집 이렇게 하셨을 때 당연히 잘 될 거 기대하는데 항상 불안한 마음은 마음속에 이게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업상 위험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사업상 위험 이걸 생각하지 않으려면은 투자하지 않으면 돼요, 부동산에.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 국가고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사업상은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이 자체를 내기가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업상 위험에는 다시 세 가지로 구성하게 된다. 사업하는 과정 중에 이제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죠. 시장 위험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야. 시장의 불확실성이야. 시장 불확실성이 투자자에 가져다주는 요인. 그리고 시장 위험이 되는 거야. 단어가 너무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오겠죠. 경기 침체 같은 거죠. 경기 침체 이런 등등등을 나오면은 사업상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사업상 위험 중에 시장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시장이 안정적일 걸, 경기가 좋을 걸 기대하는데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운영상이야. 요걸로 한번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시장 위험은 너무 명칭상에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참 문제 내기가 껄끄러워 틀리게 하기 위해. 근데 운영상의 위험은 공부하지 않으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운영은 당연히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취득, 운영을 해야 돼. 근데 운영이 잘 될 걸 기대하는데 이게 잘못되는 결과로 실현되면 어떻게 되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의 위험은 당연히 운영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와.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 중에 긍정적인 운영 기대치를 부정적인 운영 결과치로 나타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요즘에 나타나는 뭐 최저임금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비 문제지. 영업 경비가 뭐 증가한다든지, 뭐 근로자들이 뭐 파업한다든지, 뭐 운영하니까 임대를 줘야 되잖아요. 그 임차자가 임대료가 연체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내용들이야. 등등등등등. 그럼 이제 이런 영업 경비가 증가한다든지, 근로자들이 파업한다든지, 임차인들이 임대를 연체한다든지 이렇게 제시해주고 이게 무슨 위험에 해당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운영과 관계되는 이제 불확실성이니까 이거는 운영상 위험이다 해서 요거를 이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위치적 위험이 있죠. 위치적 위험은 당연히 입지 선정을 말하죠. 그럼 부동산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위치를 이제 선정을 해야 돼요. 위치적 위험, 입지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처음에 선택할 때는 입지 조건이 우수한 데다가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되는 게 있잖아. 지금 당장은 입지 조건이 우수하지만 앞으로 이 입지 조건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걱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느 아파트를 만약에 산다. 근데 살 때 이제 뭐 광고 어쩌고 기대해가지고 아파트 산 이유가 여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지하철역이 생기겠지라는 기대심에 의해서 또 뭐 그런 뭐 비슷한 이제 정보 발표도 있어서 생기겠지라고 기대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걱정하는 마음이 계속 시간이 들려야 되면은 이게 지하철역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안 생기는 걸로 실현이 어떻게 돼? 그게 뭐다? 이게 이제 위치적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부동산의 위치가 상대적 위치가 안 좋아질 거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은 우리가 위치적인 우리가 항상 위험이라는 것은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기대한 것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에 대한 논리입니다. 최근에 위치적 위험이 조금 이제 어색하게 개념과 안 맞게 돼 있어요. 뭐 점포 오픈하신 분도 많잖아. 지금 당장은 내가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여기다 오픈을 하는데 이 입지 조건이 앞으로 계속 좋게 유지될까? 그렇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럼 점포를 이제 보일금 엄청 주고 나서 뭐 식당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주변 지역이 개발돼서 상권이 배후지가 변해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장사가 우리 이쪽으로 오던 사람들이 다른 쪽에 또 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배후지가 축소되니까 장사가 안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상대적 위치가 악화되는 경향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위치적 위험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위치적 위험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뭐 하면 돼?
부동산 투자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런 단어들을 딱 보면은 이 중에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부분이 다시 강조하지만은 운영상의 위험이고요. 이 세 가지 시장, 운영, 위치적인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사업상 위험을 구성하는 요소다.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 자체가 정답 체크하고 내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거를 요즘엔 디테일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입지 선정. 작년에 이제 29회 때 정답 부분이 정답이 아니라 단독샷으로 나와버렸죠. 박스를 쳐놓고 박스 안에 세 개를 설명해 놓고 이게 이제 무슨 위험입니까? 라고 세 개가 아니라 쭉 설명해 놓고 이게 무슨 위험입니까? 물어봤었어요. 금융상 위험했었죠. 금융상 위험은 뭐 책에도 쭉 설명됐는데 여러분들 한 단어로 이해하셔야 돼. 금융상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던 꼭 지렛대 효과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렛대 효과. 그러면은 사실상 이쪽을 이제 전공한 사람들은 금융상이 뭡니까? 그럼 지렛대 효과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이거를 국가고시에서는 이제 이거를 금융상을 좀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 금융적 위험은 분명히 대출을 받아야지 나올 수 있는 사고방식이야. 대출을 안 받으면은 금융적 위험은 고려할 필요가 없겠지, 당연히. 그럼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면서 대출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겠어? 앞에서 보셨던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거 아니야. 근데 뭘로 실현될까 봐. 이게 부의 지렛대 효과로 실현되면 어떻게 되지라는 걱정만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하고 부를 판단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정의 지렛대 효과가 되려면은 뭐보다 커야 돼? 종합수익률이 저당수익률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종합수익률이 지금 당장 10%가 이제 기대가 되는데 저당수익 대출이자는 6%다라고 이제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플러스 4가 나오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거야. 근데 걱정한 마음이 있잖아. 보통 은행에서 대출할 때 변동금리 대출하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정의 뭐로 바뀔까 봐 부로 바뀌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걱정한 마음이 생겨요. 그럼 정의 부로 바뀌려면 뭐가 높아져야 돼? 그죠? 저당수익률이 어떻다? 높아지는 거야. 대출이율이 높아지는 거야. 6%, 7%, 8%, 9%, 10% 해놓고 11%가 높아져. 그 11%가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 우리가 투자한 부동산으로 번 돈을 은행돈 갚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지. 은행돈 못 갚는다는 거야. 장사해서 벌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은행돈 못 갚는다? 그럼 이 상황을 뭐라 그런다? 채무불량이라 그래. 그럼 우리는 금융상 위험이 뭡니까? 지렛대 효과다. 딱 하나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상황이 뭐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말로 풀어 쓰는 거야. 대출 받았을 경우에 금리 인상으로, 그렇죠? 금리가 인상되는데 종합소득 더 높게 올라가면은 결국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로 바뀌어 버리잖아.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채무 불이행 가능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금융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려면은 대출을 안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 지렛대 효과란 통해서 다시 이걸 풀어 쓰면 어떠라고요? 대출 받았을 경우에 금리 인상, 대출 이자의 상승으로 종합수익보다 더 커지는 대출 이자 상승으로 채무 불이행 가능성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면은 의미는 다 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슷한 말로 다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상 작년에 나왔던 문제고 법률상 위험이 있죠. 이 법적 위험은 그냥 단어가 나와요. 법적 환경 변화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위험이라 그랬습니다. 유동성 위험이란 말이 나옵니다. 유동성 위험이야. 그럼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화라는 뜻이잖아요. 옛날에는 황금성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금도 그렇게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유동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투자금융론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라. 유동화 제도 그러면 현금을 확보하라. 현금으로 바꾸는 시스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 유동성 그런데 부동산을 이제 취득 운영 처분이잖아요. 취득할 때는 현금 자산을 내보내고 부동산의 실물 자산을 내가 가져온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현금화 시킨다. 유동성, 현금화 시킬 때 불확실성. 그러면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 사항이 언제냐면 처분시야, 처분시. 투자자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내가 샀던 거를 현금 자산 내보내고 실물 자산을 내가 가져왔는데 다시 팔아야 되잖아. 현금화 시키려면 다시 되팔 때 손해보험 팔면 어떻게 되지라는 걱정하는 마음 항상 있어요. 이렇게 투자자들은 내가 10억짜리 상가를 샀는데 되팔 때 이게 10억 못 받으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마음. 그 걱정하는 마음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 유동성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풀었으면은 결국 실물 자산을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을 무슨 자산으로? 현금 자산으로. 현금 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할 시에 시장 가치. 아주 유명한 지문이죠.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유동성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 표현을 그대로 해놓고 유동성 위험이다라고 옳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거를 금융적 위험이다 해가지고 오답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유동성 위험이 특히 이제 커지는 상황에 그 유동성 위험을 고려되는 상황 우선 부동산 이제 투자 단계에서 처분시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상황 보면은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불황시에 유동성이 특히 높아져. 불황시에.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 단계는 처분시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매매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냐면 급매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 급하게 현금 필요한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은 현금, 그 실물 자산밖에 없어. 부동산 자산. 현금이 필요해. 그러면은 이거를 시장에 나온 다른 부동산과 경쟁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주목도 높이려면은 기존에 나왔던 가격보다 후려쳐야 돼. 가격을. 그래서 급매, 급급매 막 이렇게 나오죠. 그때 유동성 위험이 특히 심각해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동산 중에는 평소에 거래가 빈번하지 않았던 부동산들이야. 평소에 거래가 빈번했던 부동산들은 이제 매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거래 시장가로 많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데 평소에 거래하지 않았던 부동산 시장에 내놓는다. 그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었던 물건을 시장에 내놨을 때 주목도를 높이려면 가격을 좀 후려쳐야 돼요. 그리고 과정적 유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요 네 가지. 그 사업상, 금융상, 법률상 유동성 중에서 유동성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작년에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이고 요즘에 가능성 있는 게 운용상 위험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단어 가지고 뉘앙스를 잘 정리하세요. 근데 네 가지는요. 그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했을 때 뭐에 비해서 국채라는 무위험자산에 투자할 경우보다 더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를 이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어요. 상하금법 유라 그러죠. 근데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에 공통적 영향 미치는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을 뭐라 그러냐? 인플레 위험이라 그럽니다. 인플레란 말은 많이 들어보시죠? 나중에 인플레이션은 금융론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논한 적이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 그럽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그 현금이 10,000원짜리 현금이 1월 달에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12월 달에는 구매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명목상 금액 화폐라는 명목상의 화폐 가치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지는 구매력이 하락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구매력이 하락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플레 위험에 대한 논리야. 그건 투자자들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논하는 지분 투자에 고려된 인플레 위험이 뭘까 했을 때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 예상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투자자는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예상한 인플레이션은 투자자가 부동산 사서 소득이득을 얻으려면 임차인한테 임대 줘야 돼. 근데 임차인한테 임대차 계약을 찰 때 임대료 있죠? 임대료에 이미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러면 투자자들이 걱정되는 게 뭘까? 인플레이션이 내가 예상한 것만큼 1년 동안에 나올 거를 기대하는 거야. 근데 걱정되는 게 뭐가 걱정돼? 내가 예상한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이 인플레이션이 나올까 봐 더 많은 인플레 나오는 걸로 실현될까 봐 걱정되는 거야. 그러면은 예상한 것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나왔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나와 버렸어. 그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결국 누가 부담하는 거냐? 투자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왜? 임대차 계약은 2년, 또 5년, 10년 어떤 정액 임대차를 체결을 했네. 그런데 인플레 1년 동안에 발생했어. 근데 이제 그 임차인이 다달이 현금으로 받잖아. 임대료를. 1월 달에 월세 10만 원 받았어요. 예상한 것보다 더 인플레가 발생했어. 12월 달에도 10만 원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1월 달에 10만 원 임차인이 받은 현금 가지고 쓸 수 있는 구매력하고 12월 달에 똑같은 현금 10만 원 받는데 이것이 가지는 구매력이 차이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실질 임대 수준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인해서 실질 임대 수익률이 저하될 가능성. 요거를 이제 인플레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25회인가 4회인가 한번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내용이 그 위험에 대한 이제 개념과 종류와 관리 방법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 이제 종류가 나왔고요. 올해도 만약에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전형적인 이제 지문으로 5개를 만든다 그러면은 뭐 위험의 개념은 나오진 않겠지만은 종류에 대한 논리가 최소 하나 정도는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책에도 뭐 278페이지까지 뭐 뭐라고 설명된 내용인데 정확한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러한 이제 위험에 대한 논리가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279페이지 보면은 수익률에 대한 논리가 나오죠.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제 수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걸 말하죠. 근데 수익률의 종류는 먼저 기대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은 개념상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원래 이제 이럴 그 기본 가정할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또 요구 수익률 도출한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종류가 그게 우리가 투자에 따른 이제 수익률에는 우리가 위험과의 관계에서 기대, 요구, 실현 수익률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 실현 수익률은 투자하고 난 다음에 사후 결과치입니다. 그 사후 결과치다 보니까 실현 수익률 투자 여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수익률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출발점으로 우리가 이걸 왜 논할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 왜 논할까? 당연히 우리는 투자론이잖아. 그러면은 특정 부동산을 내가 자본을 투입하면서 저거를 살 필요가 있을까? 저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에 대한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사고방식부터 하셔야 돼요. 결국 수익률을 논하는 이유는 투자 여부라는 거 항상 강조하더죠. 투자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요거에 대한 판단이야. 이거를 우리는 이제 시험 주제를 삼기 위해서 투자 결정 조건에 해당하는 거, 투자 기각 조건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거지. 근데 투자 여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전적인 의사 결정이잖아. 사전적인 거. 사후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전적인 의사 결정이야. 그러면은 사전적인 의사 결정과 관계가 없는 수익률이 거기에 실현 수익률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현 수익률 투자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의사 결정은 뭐하고 뭐만 가지고 그렇죠.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수만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이니까.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에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기대 수익률이 있죠. 이거 예상 수익률이잖아. 근데 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수만 가지고 비교를 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이 기대 수익률은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이거는 계산 문제로 굳혀야 되는 내용이지 이거를 뭐 세부적으로 낼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대 수익률 있죠? 기대 수익률에 대한 논리는 거기 첫 번째 줄에 기억만 하시면 돼.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입과 예상 지출을 토대로 계산된 수익률을 말한다.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야. 그래서 거기에 다시 기대에서는 기대란 말이 있죠. 예상치니까 예상 수입과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은 투자액이잖아. 그 토대로 계산된 수익률을 말한다. 끝이야, 이게. 그래서 같은 말로 얘를 예상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지문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줄에 기대 수익률이란 그래서 수익률을 말한다. 이렇게 거기까지. 그리고 예상 수익률이고 그리고 같은 말로 얘는 기대 수익률은 또 다른 표현으로 객관적 수익률이라 그래요. 왜 객관적 수익률이라 그러냐면은 특정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투자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야. 그 수익률이 만약에 뭐 12%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기대 수익률. 그러면 투자자는 저기 12%짜리가 기대되는 상품이구나. 그러면 이제 뭐 A 투자자도 갑돌이 투자자도 저거 12%짜리구나. 을순위 투자자도 12%짜리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투자 분석 들어가면은 이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대를 구하는 방법을 내부 수익률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도출된 그 내부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라 그래요. 즉 부동산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수익률이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부 수익률. 그래서 결국 이 말이 다 똑같은 말들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어차피 얘는 계산으로 뜨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계산이다. 이따가 이제 적어드릴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요구 수익률에 대한 논리는 이거는 표현 그대로 요구하는 거잖아. 밑에 요구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거기 두 번째 줄까지는 시험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구 수익률이란 위험이란 말이 나와. 위험. 투자자들이 즉 자본을 투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될 거 아니야. 위험이 주어졌을 때.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보장해달라고
충족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해요. 그럼 투자자가 상대방한테 어떤 상대방이 투자자 돈을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럼 투자자도 선수잖아. 그럼 상대방한테 내 돈을 끌어들이고 싶냐? 그러면 내가 보장해달라는 요 정도 수익률을 최소한 보장을 해주면은 나는 당신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요구 수익률이라 그래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야. 정확한 최소한의 기대 수익률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최소 수익률이야? 최대 수익률이야? 최소 수익률을 말하지. 이 최소 수익률을 얼마 전에 벌써 장난을 쳤지. 벌써가 아니라 좀 늦게 장난을 쳤죠. 처음으로 한번 장난친 것이 있으니까 이 최소를 최대로 바꿔서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투자자마다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수익률이라 그랬어. 근데 투자자도 똑같을까?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주관적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드려야지. 주관적 수익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기회비용 개념으로 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주관적 수익률 기회비용이다라고 나와 있잖아. 기회비용이란 말 가지고 이제 요구 수익률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또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기회비용이 무슨 뜻이야? 기회비용. 그쵸? 포기된 가치 중 가장 큰 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은 투자자가 A라는 부동산에 지금 투자할까 말까 지금 투자자가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굳이 A에 투자하지 않아도 되잖아. B도 투자할 수도 있고 C도 D도 E도 F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투자하려면 이걸 다 포기해야 돼. 그렇죠? 근데 쭉 포기된 자산 중에서 B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보니까 이게 한 8%고 얘는 7%고 이렇게 돼. 그럼 포기된 가치 중 가장 큰 게 뭐야? B가 가지는 수익률이 8%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는 8%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상품을 포기하고 지금 A를 선택하고 사잖아. 그럼 A를 파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해준다, 안 해준다? 당연히 해주겠지. 나는 당신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내가 8% 수익을 얻을 수 있는 B 투자는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왔다. 포기하고 왔으니까 내가 포기하고 B라는 이제 투자인이 제시해주는 8% 기대 수익률을 최소 보장해주면은 최소 이거보다 더 보장해주면 나는 투자할 용의가 있다. 용의 주관적. 그러니까 포기된 가치 중 가장 큰 거를 설명한 거니까 이거보다 더 달라 그런 거니까 무슨 개념? 기회비용 개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구 수익률은 그럼 어떻게 출제하냐면 얘는 자연스럽게 지금 투자자가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이제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 느끼셨을 거야. 시험 문제가 우선 객관식으로 만약에 낸다 그러면은 위험의 이제 개념과 종류, 얘네들에 대한 논리, 그 이따가 논할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한 논리, 그리고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요구 수익률에 대한 요 내용들. 얘네들 묶어가지고 이제 한 문제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관계되는 걸 논할 거야. 근데 바로 밑에 요구 순위에 대해서 그 말이 설명이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어차피 논할 거니까 요구 순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동그라미 이번엔 무위험률이 뭐고, 그리고 동그라미 3은 위험 할증이란 말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란 말이 이제 280페이지 꼭대기 니은번에 상세관계라면 쭉 설명됐습니다. 거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표현해 드려야 돼.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그럼 요거 들어가기 전에 그럼 두 번째 논리로 그러면 뭐를 논해야 되냐면은 기대 수익률을 논해야 돼. 기대 수익률은 이제 이게 계산 문제잖아. 이건 뒷부분에 설명이 돼 있다고 그래.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기대 수익률에 대한 이제 계산 문제 형식이 우리 책에서는 이제 286페이지에 어떤 상황 설정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대 수익률은 말 그대로 예상치잖아.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이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는요, 내가 저 부동산을 투자해서 내가 실주를 사서 1년 동안에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현 수익에 대해서 실현이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 설정을 해요. 실현이 가능한 여러 상황 설정하고 그런 상황 설정에 맞는 값들을 이제 추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값들이 나타날 확률을 가중평균으로
주어져 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추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대 수익률을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실현 가능한 값들의 가중 평균에 의한 확률값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체가 잘 와닿잖아요. 이 문구는 시험에 내지는 않지만은 의미는 그렇게 푸시면 돼. 그래서 여기다 조그맣게 한번 해볼게.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럼 투자자가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해. A라는 부동산, A 부동산이 10억짜리야. 10억짜리. 그런데 10억짜리인데 10억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따져보는 과정 중에 이제 기대수익률 구하고 요구수익률 구해야 돼요. 그럼 10억짜리 저걸 사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그럼 실현 수익에 대해 실현 가능한 값들을 산정하게 만드는 상황 설정. 그 상황 설정 우리 시험에서는 경제 환경 변수로 주어집니다. 경제 환경 변수가 보통 몇 가지로 주어진다? 세 가지로 주어져요. 호황일 때 또는 낙관적일 때 이게 최대치겠지. 그리고 보통일 때 평균적인 수익률이야. 그래서 정상적일 때 정상적일 때 이제 보통일 정상적인 상황.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불황일 때 비관적일 때 이렇게 이제 상황 설정을 해요. 호황일 때, 이제 보통일 때, 그리고 불황일 때, 이제 낙관적일 때, 이제 정상적일 때, 이제 비관적일 때 이런 거. 그러니까 최대치일 때, 중간치일 때, 최소치일 때 이렇게 해요. 그럼 실현 가능한 경우수는 이렇게 주어지고 이런 걸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상황 설정을 해. 치킨 장사 하신 분들은 이런 걸 다 고민하면서 시작하셔야 돼. 치킨 장사 하신 분들이 1년 동안만 장사 수익이 얼마나 나올까 추정할 거 아니야. 그럼 최악의 경우가 어떤 거를 과거에 기술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치킨 수입할 때 가장 수익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조류독감 창궐 했을 때. 그러면 조류독감 창궐 했을 때 우리나라 치킨 매출액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봐야 돼. 그럼 그것이 최악의 경우야, 이렇게. 그리고 그 최선의 경우는 어떤 건가?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진출할 때잖아. 그때 뭐 우리나라 운동 경기 해가지고 국민들이 정 흥분해가지고 올림픽에서 뭐 축구 경기가 뭐 결승전 지나가고 막 이렇게 흥분하다 보면은 사람들 막 먹잖아요. 그때 매출액을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최고일 때 그 최악인 경우는 데이터 수집해서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걸 감당할 수 있는가 다 따져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나머지는 그냥 평균적일 때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근데 치킨, 조류독감 창궐할 확률, 이런 거 다 높진 않잖아. 월드컵 우리나라 결승전 들어갈 확률이 거의 0%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수집한 자료 가지고 확률로 계산하는 거야. 그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익률을 주어지겠지. 수익으로 주어지는 문제가 있고 수익률로 제시해주는 문제가 있어요. 수익률하고 수익률, 수익하고 수익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수익률로 한번 계산해 볼게. 주어져 볼게. 수익률로 퍼센트로 많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나타날 확률 값이 또 주어져요. 이것도 퍼센테이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보면은 표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기대수익률을 구하는 전형적인 문제 형식인데, 다만 이거는 한 가지 자산에 투자를 이렇게 내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대수익을 구할 때는 복수의 자산에 투자했을 때 기대수익률까지 연습하셔야 돼. A, B, C 세 가지 자산에 투자했을 때 이거는 궁극적인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호황, 보업, 정상, 불황일 때 데이터 값을 주어져. 얘가 아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장사가 잘 될 때는 10% 정도 수익률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보통일 때, 정상적일 때는 8%가 나올 것 같다. 불황일 때는 5% 나올 것 같다라는 거는 실무적으로는 이 수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 근데 국가고시에는 이 숫자가 주어져. 그리고 가중평균은 확률값이 주어지잖아. 가중평균치야. 산술평균치가 아니라 가중평균. 산술평균치는 세 가지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중평균치니까 이때 50% 주어지고 30% 주어지고 마지막은 여기 20% 주어졌다. 이건 전부 다 누가 주어져? 출제위원이 주어져. 기출문제 보면 5대 3대 2, 2대 6대 2 막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그 시험지에 이렇게 나왔어. 기대수를 구하라 한 거야. 그럼 저희들이 하셔야 될 역할은 가중평균에 의한 실현 가능한 값들은 가중평균치의 확률값이라 그랬잖아. 그럼 나왔네.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요? 곱하면 되잖아. 그럼 10% 곱하기 50% 하면 이거 몇 퍼센트가 돼? 10%에다 50% 곱하면 5%가 될 거 아니야. 그 8%에다가 30% 곱하면 얼마 돼? 2.4%가 나올 거 아니에요. 2.4%, 그 5%에다가 20%를 곱하면 그 몇 퍼센트야? 1%가 나올 거 아니야. 얘네들 전부 다 뭐해요? 기여도만큼 더한 거니까 몇 퍼센트가 나와? 8.4%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 8.4% 이게 이 투자 안에서 기대 수익률이고 그 보기 5개 중에 뭐죠? 8.4%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있네? 그러면 기분이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 8.4%가 나왔어. 추정 취지. 그럼 투자자 무조건 투자해? 아니잖아. 그럼 이 8.4%라는 기대 수익률이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까 따져봐야 되잖아. 실현이 될 수 있을까 따져본다는 뭐를 조사한다? 위험을 조사한다는 거죠. 그 위험과 관계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지. 그 위험과 관련되는 내용은 어디서 등장해? 이 요구 수익률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점출이 되는 거죠. 요구 수익률. 그래서 요구 수익률에 대한 상황 설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 부분 한번 해볼까? 여기서 이제 정답이 이제 아주 유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본인이 요구하는 수익률하고 이 상품에 지금 계산된 기대 수익률을 서로 비교 형량해서 기대가 높다? 그럼 과감하게 기대가 높네? 투자하고 아니면 기대가 낮네? 그러면 투자는 기각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항상 투자 여부 결정할 때 뭐가 뭐보다 커야 돼? 그래서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구 수익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문으로 이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때 거기서 정답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순위에 대한 논리는 279페이지에 그 요구순위에 대한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내용들을 이제 채우고 다음 단계로 이제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꼼꼼하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잘 기본 걸 배경을 깔아놓고 여기서 하고 다음 시간에 요 내용을 이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